아까 말씀드린 혁신적인 기술, AI다 뭐다 하는 모든 것이 기본은 전력입니다. 근데 수급의 균형이 깨졌다는 게 문제예요. 거꾸로 다시 말하면 수요가 갑자기 폭증을 한 겁니다. 그렇게 전력 수요가 왜 폭증을 했느냐? 기본적으로는 AI 때문이죠. AI 모델을 만들 때도 엄청난 전력이 쓰이고 AI 모델을 쓸 때도 엄청난 전력이 쓰이고 그리고 그 인프라에 해당하는 AI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전력을 소모를 하는데 그거를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전부 다 공급하기가 어려운 거죠. 특히 아주 고전압 그리고 해저 케이블 같은 그런 특수한 전선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배급할 때 배전할 때는 배전망이라든지 그다음 뭐 변압기, 차단기 이런 등등의 기기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전력기기의 거의 모든 아이템들을 다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권기대라고 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을 하고 미국의 모건 은행이라고 하는 금융기관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여러 가지 산업의 현장에서 뛰면서 해외 생활도 상당히 오래 했었습니다. 지금은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책을 읽고 책을 쓰고 번역하고 편집하는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펴내게 된 2026 비즈니스 트렌드, 이 책은 3년째 제가 같은 주제로 쓰고 있는데요. 매년 9월, 10월경에 그 다음 해에 일어날 주요한 산업의 변화나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이런 것들을 추적하고 연구해서 전망하는 그런 일종의 전망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뭐 각종 전망서가 해마다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이 산업 전반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갈 주된 산업 그리고 그 산업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크고 작은 기업들 그리고 그들의 비즈니스 전략과 모델 이런 것들만을 전망하는 책은 아마도 제가 쓴 책이 거의 유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5년 한국 증시에 투자한 분들은 상당히 행복했을 것입니다. 2024년 하반기만 해도 굉장히 암울했죠. 주로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다가 2025년 6월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다행히도 새 정부의 주된 정책이 민생 그리고 경제 회복 이 두 가지였죠. 그러면서 주식시장의 상승 혹은 개선을 아주 큰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그 덕분이었던지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돌아왔습니다.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변화와 정책 기조 이런 것들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신호겠죠. 그래서 상당히 빠른 시간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코스피 4,000을 이미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증시를 이끄는 두 개의 큰 거인이라고 할까요? 삼성전자 10만을 넘어갔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50만 이상 뚫고 지금 상승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왔더군요.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숫자가 모두 다 나왔다. 이런 표현을 쓴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정말 2024년 하반기에만 해도 우리 증시가 이렇게 되리라고 만약에 누가 예상을 했더라면 아마 코웃음을 쳤을 그런 정도의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고 올 들어 코스피 수익률을 따지면 미국의 S&P 500의 4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놀라운 실적을 거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2026년은 더 좋아질까? 혹은 조정을 받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승 기조가 조금은 더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코스피 5000이라는 슬로건이 실현될까? 이것은 아마도 기본적으로 우리 증시를 구성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생산성 혹은 경쟁력 자체가 그걸 뒷받침해 주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보고 특히 지금과 같은 삼성, 현대, SK하이닉스 이런 큰 기업들이 이끄는 양극화가 심해지는 그런 현상이 좀 줄어들어야 하지 않을까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궁극적으로 5천을 이룩하려면 아무래도 국제 경제가 많이 도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좀 운이 좋아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터 나바로라고 하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도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를 사라 라고 하는 책으로 좀 유명해진 분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매크로웨이브 인베스팅, 매크로웨이브 방식의 투자를 권유를 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의 종목이나 기업에 집중해서 그 회사의 주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이거를 보기 이전에 그 산업 전체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서 그 국가의 경제 전체 그리고 다시 조금 더 올라가서 국제 경제, 세계 경제의 흐름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하자 이런 기본적인 논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라면은 현대자동차의 주가 자체가 어떻게 흘러왔느냐 혹은 어떻게 바뀔 것이냐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연구하기 이전에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먼저 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큰 그림을 먼저 보자. 거시 경제적인 요소를 민감하게 지켜보자. 이런 의미가 바로 매크로웨이브라든지 혹은 큰 그림을 보는 거시 경제적인 관점 이런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국내적인 것, 국외적인 것 이렇게 이제 둘로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2026년을 맞이할 때 우리가 큰 그림이라고 생각해야 할 국내적인 요소를 본다면은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가 경제가 저성장 범위에 들어왔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처럼 1970년대, 80년대처럼 두 자리 숫자의 성장률 이거는 이미 불가능한 상황에 접어든 거죠. 우리나라 경제 자체, 국가 경쟁력도 마찬가지지만 국제 정세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랄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할 때 예전과 같은 그런 아주 높은 비율의 성장을 이룩하기는 어렵다 하는 큰 그림을 일단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국이나 미국 혹은 일본 이런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이걸 또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이 면에서는 다소 좀 비관적인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경쟁력 혹은 생산성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통계 결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개선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높아지기가 어렵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해야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저출생, 고령화 이 문제도 우리나라 경제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렇다고 이걸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든가 또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예를 들면 미국처럼 그런 젊은 혁신적인 개방적인 그런 쪽으로 바꾸어줘야 한다든지 이런 점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국내의 큰 그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외적인 요소 혹은 국제적인 요소를 본다면은 2025년, 26년은 아무래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큰 요소일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흔히 트럼피즘이라고 표현하는 트럼프 정부의 그런 정책 기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기존의 국제 경제를 꼬이게 만들고 있는, 뒤흔들고 있는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세계 공급망 자체를 확 뒤집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 요소 혹은 불안정한 요소를 낳고 있는 거죠.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생각이 뭐냐 하면 아주 이기적입니다. 미국의 이익이 우선이다. 미국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런 정도로 이기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세계 경찰 같은 짓은 안 하겠다. 왜 남의 그 안보나 국방을 우리 돈을 써서 우리가 지켜줘야 되느냐. 우리는 그런 짓 안 하겠다. 국방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의 이제 기조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본다면은 산업적으로 뭐 방산 이런 데는 도움이 되는 그런 현상이겠죠. 거기다가 중국에 대한 그 의구심이라고 할까요? 의심의 논초리가 굉장히 심합니다. 역대 다른 어떤 대통령보다도 중국에 대해서 그런 그 규제, 갈등 이런 것들이 심하고
다른 건 다 몰라도 중국한테만은 질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중국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그런 현상이 여러 영역에서 일어나고, 그것은 또 우리나라에는 반사 이익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중국이 또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그런 빌미를 주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모두 큰 그림이라는 이름 아래 일단 감안을 해야 되겠고,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 하에서 그러면은 전 세계의 경제는 어떤 식으로 추동되고 개선되고 발전하고 그럴 것인가, 요소가 뭘까? 그것은 혁신적인 기술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혁신적인 기술이 기본적으로 전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경제가 여전히 저렇게 튼튼하고 또 미국 증시가 저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혁신적인 기술은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AI 기술에 집중되고 있다고 보겠죠. 그래서 AI 기술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산업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AI 산업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2026년 그리고 그 이후까지 AI 기술은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큰 요소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서 27년, 28년을 넘어가면은 또 어떤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이 나올 것인가, 이것도 아마 빠른 속도로 우리한테 알려질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양자 컴퓨팅의 기술이라든지 우주 산업 쪽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그런 혁신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일단 큰 그림을 보는 거겠죠. 주요 산업이라고 부를 때는 일단은 덩치가 좀 있어야겠죠. 규모가 큰 산업, 그리고 앞으로 2026년에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 얼마나 크게 성장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수출에 의지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경제이기 때문에 수출 면에서 어떤 산업이 가장 앞서 있느냐, 그리고 큰 비중을 차지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제 나름대로 7가지 산업을 뽑아봤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방산, 조선, 반도체, 이게 이제 우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바이오, 그리고 전력기기라는 것이 조금 새로운 것이지만 전력기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제가 채택한 것은 배터리인데, 2차 전지는 뭐 아시다시피 지난 한 2, 3년 동안 아주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주가도 뭐 완전히 위축돼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도 배터리를 포함시킨 것은 비록 2026년에는 완전한 회복은 어렵고 아주 본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지는 아리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배터리라는 것은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 우리가 한때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누렸던, 지금도 상당한 기술이지만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배터리를 포함시켰습니다. 전력기기란 게 사실은 2024년 정도만 해도 뭐 거의 언론에도 별로 언급되지 않았고 주식 투자자들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영역이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려면 꼭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이 모든 산업에 전기, 전력, 에너지, 이것은 뭐 정말 필수 아닙니까? 만약에 전력이 어느 날 갑자기 끊어졌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혁신적인 기술, AI다 뭐다 하는 모든 것이 기본은 전력입니다. 근데 이때까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력을 충분하게 공급을 받아왔고, 그래서 그런 수급의 밸런스가 유지가 된다면은 큰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 되니까. 근데 수급의 균형이 깨졌다는 게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수요가 갑자기 폭증을 한 겁니다. 그렇게 전력 수요가 왜 폭증을 했느냐? 기본적으로는 AI 때문이죠. AI 모델을 만들 때도 엄청난 전력이 쓰이고, AI 모델을 쓸 때도 엄청난 전력이 쓰이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한 AI 서비스, 그리고 그 인프라에 해당하는 AI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전력을 소모를 하는데, 그거를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전부 다 공급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나라들이 원자력도 다시금 채택을 해서 발전을 시키고, 뭐 별별 방법으로 하여튼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전력기기 산업은 일단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의 손에까지 움직여서 갖다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실제 사용할 때 생기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전력기기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서 수요가 있는 곳으로 옮길 때는, 다시 말해서 송전할 때는 각종 전선이 필요하겠죠. 특히 아주 고전압 그리고 해저 케이블 같은 그런 특수한 전선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배급할 때, 배전할 때는 배전망이라든지 그다음 뭐 변압기, 차단기 이런 등등의 기기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전력기기의 거의 모든 아이템들을 다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이 전력기기지 사실은 이런 전력기기 전반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몇 안 됩니다. 서너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쟁력도 상당히 좋은 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로 인해서 전력기기의 미래는 상당한 기간 동안 굉장히 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전력을 사용을 할 때 개인은 뭐 그런 일이 특별히 많이 일어나지 않지만, 만약에 데이터 센터 같은 데서 많은 전력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엄청난 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열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죠. 더 이상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을 냉각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냉각이라는 비즈니스도 엄청난 하나의 산업 영역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삼성전자나 LG전자 이런 큰 기업들이 냉각 쪽으로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전선 쪽에도 우리나라 전선 회사들이 굉장히 특이한 아주 고부가가치의 첨단 전선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 가치 사슬 전반에 K전력기기는 공급할 수 있는 경쟁력과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굉장히 2026년도 전망이 좋다. 뭐 아시다시피 전력기기에 관련된 모든 회사들, 효성중공업이라든지 뭐 HD, 현대, 일렉트릭, 그다음에 전선 회사들, 그다음에 냉각 관련 회사들 전부 뭐 주가가 초호황을 맞고 있죠. 웬만한 투자자들이 들어가기가 좀 겁이 날 정도로 이미 상당히 고점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그런 좋은 전망이 반영이 된 거죠. 예컨대 방산을 예를 들면 트럼프의 그런 정책 기조 때문에 각자 도생의 분위기가 이제 팽배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산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상태고, 그것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경쟁력이 막강하죠. 그래서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은 그런 주요 산업이라는 그런 지위를 절대로 잃지 않을 것이고, 똑같은 논리가 반도체에도 적용이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에 관한 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선도 마찬가지죠. 특히 조선 경우는 미국의 조선업 부활에 관한 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과 맞물려서 우리나라가 이제 제안했던 소위 마스가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면은 조선은 아마 한층 더 다이내믹한 동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전 또한, 원전이 비록 국가 정책 자체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이긴 하지만 일단 우리나라가 쌓아놓은 원전 산업의 생태계가 세계에서 정말 보기 드문 상당히 촘촘한 그런 생태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전에 있어서도 한국의 그런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한전 자매 회사들 3개, 그리고 각종 소부장 회사들, 이런 전부 생태계에 있는 K원전 회사들이 막강한 그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2026년에도 주요 산업이 될 것이고요. 반도체는 말이죠. 2025년 초에 제가 이제 이 책을 막 이제 한창 쓰고 있는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좀 아리송했었어요. 이게 좀 제대로 풀릴까. 그 직전에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는 반도체 겨울이 온다느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투자자들을 좀 겁나게 하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2026년에 본격적으로 회복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2025년 상반기 넘어가고 하반기 들어가면서 계속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뉴스와 정보들을 종합해 볼 때 2026년부터는 이게 장난이 아닌 초호황이 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점점점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도 그게 조금씩 증명이 되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신만전자라는 고지도 뚫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HBM이라고 하는 그 AI 가속기용 첨단 반도체가 일단은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그것을 받은 엔비디아가 AI 가속기를 거의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 2025년 상반기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조금 상황이 달라지겠죠. 어쨌든 HBM에 그렇게 계속 중점을 두다가 보니까 레거시라고 부르는 예전에 그 범용 메모리 반도체 이것의 공급이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범용 반도체의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특히 범용 중에서도 저전력용 그런 첨단 범용 반도체 이런 것들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 역시 AI 산업의 발전 탓이죠. 그러면서 메모리 전반에 대한 수요가 계속 폭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라고 하면 뭐 세계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나라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에 K 반도체가 당연히 그 이제 수혜를 누리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전반적인 반도체 상황이 좋은 데다가 다시 그 HBM으로 조금 초점을 맞춰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엔비디아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그런 독과점적인 상황이 2026년부터는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조짐이 여기저기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HBM이란 것이 들어가서 AI 가속기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면은 그 AI 가속기를 주로 누가 쓰느냐 하면 AI 모델을 만드는 회사들,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를 움직이는 회사들이 주로 써왔어요. 그런데 엔비디아 AI 가속기가 비싸기도 하거니와 공급 물량이 없어서 돈을 싸들고 가도 몇 달을 기다려야 하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되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하는 그 수요 업체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계속 엔비디아에만 의존을 하고 끌려다녀야 되나. 게다가 엔비디아가 만드는 AI 가속기는 한마디로 너무 좋아요. 사양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쓸데없이 사양만 높고 값만 비싼 거죠. 그래서 각 회사들이 생각할 때 우리의 목적에는 이건 너무 센 사양이다. 우리한테 적절한 그런 AI 가속기, AI 반도체를 만들자. 전부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26년 들면서 HBM의 큰 추세는 맞춤형이다. 고객이 원하는 사양의 AI 반도체를 만들어주자. HBM도 거기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지 못해서 안달을 했던 그 삼성전자도 일단 품질 테스트는 통과를 했고 그 외에 다른 다양한 수요처가 생겨나기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하이닉스로 본다면은 하이닉스의 장악력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이야기는 거꾸로 엔비디아에도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고객들의 수요에 맞추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HBM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그런 엔비디아의 독과점력이 통하지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는. 그래서 이런 점이 굉장히 그 여러 가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줘야 할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앞으로 2026년에는 전망이 대단히 밝은 것은 사실인데 이 HBM에 있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수급 쪽에 변화가 예상된다. 이런 거를 아마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 좀 흥미로운 것은 HBM 만들 때 꼭 필요한 본딩하는 장비가 있는데 본딩 장비도 뭐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이제 변하고 지금은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방식의 본딩 장비가 가장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그 한미 반도체가 본딩 장비의 가장 큰 기업이었어요. 한때는 뭐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던 그런 기업이었고 이렇게 좋은 그 비즈니스이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 회사들이 이제 눈독을 들이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한화그룹에서 한화 세미텍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본딩 장비를 개발하여 납품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LG전자도
LG전자 경우는 아예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으로 해서 본더 개발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LG전자도 곧 그런 경쟁에 뛰어들게 될 것이고, 이래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본딩 장비 시장에서 한미 반도체의 독과점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리고 앞으로 다른 수요처에 납품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추세가 바뀌는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볼 만한 재미있는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는 뭐 여전히 한미 반도체 한때 좀 조정을 많이 받았다가 다시 지금 고점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한미 반도체가 제가 볼 때는 좀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장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반도체 그 부품 중에서 큰 혁신이 일어나리라고 예상되는 것이 기판이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PCB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기판을 소재를 뭘로 쓰느냐? 가장 그 바람직한 소재가 유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리 기판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느냐? 여기는 뭐 삼성 전기를 위시해서 많은 회사들이 지금 개발에 나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움직이는 변화하는 그 방향에 따라서 또 어떻게 주식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받게 될 그런 새로운 이름이 등장할 수가 또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 산업이 이제 초미세화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되니까 뭐가 또 중요하게 떠올랐냐 하면 원자 현미경입니다. 핵심 장비로서 연구용 혹은 산업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원자 현미경이 굉장히 중요한 또 장비로 하나 떠올랐거든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파크 시스템즈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1위고 만약에 그걸 산업용으로만 좁혀보면 점유율이 거의 8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경쟁력으로 실제로 주가도 계속 우상향을 해온 회사죠. 파크 시스템즈. 그래서 저는 이 회사에도 관심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AI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 그리고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TFE라는 회사도 제가 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소부장은 너무나 많아서 하나하나 일일이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고, 특히 이제 테스트 장비나 세정 장비, 그런 주요 장비 쪽에 경쟁력이 빵빵한 그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생각나는 것은 EO 테크닉스라고 하는 회사, 레이저 관련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알려져 있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많은 회사로 생각이 됩니다. 바이오 산업은 사실 상당히 위축이 오래돼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제는 더 나빠지기보다는 올라갈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위축이 돼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어떤 뭐 특별한 경로를 통해서 상장도 되고 투자금도 좀 끌어들이고 했던 회사들이 일종의 이제 옥석 가리기가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면은 도태가 되고 남는 회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바이오 쪽은 26년에 전망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이오 산업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전형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산업이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신약 하나 개발하려면 엄청난 자본과 시간과 인원이 필요한데 그걸 사실 감당할 수 있는 국내 회사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언론에 가끔 나는 바이오 의약품 기술 수출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사실 이 바이오 기술을 어떻게 수출을 하지? 그리고 왜 그걸 중간에 수출을 해버리지? 남한테 주어버리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그 방대한 자본이 필요한 그 신약 개발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확신이 서고 이제 이 정도는 개발을 했으니까 성공의 가능성이 꽤 높다고 했을 때 돈 많고 여유가 있는 글로벌 제약사들한테 그거를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이렇게 후보 물질이나 아니면 원천 기술 같은 것들을 소위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계약금도 받고 그 다음에 개발 단계에 따라서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대가도 받고, 그게 완전히 상업화가 돼서 팔리기 시작하면 또 팔린 것에 대해서 로열티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상당한 그런 수익을 보장받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냐 하면 그런 그 많은 위험 부담을 계속 끝까지 안고 가는 것보다는 중간에 다른 큰 회사한테 넘겨줌으로써 위험을 분산시키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른 쪽의 프로젝트를 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 수출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그런 그 크고 작은 회사들이 독특한 기술들을 개발해서 수출하는 그런 사례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참 좋은 점이고. 그 다음 또 뭐냐 하면은 그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위고비 뭐 해서 이제 일종의 전 세계적인 붐이 불었잖아요. 근데 이 위고비라는 비만 치료제도 기본적으로 이제 주사제입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직접 병원에 가서 의사나 간호사로부터 주사를 맞아야 돼요. 상당히 오랫동안 뭐 1시간인가 이상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 회사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주사를 이렇게 꼭 자주 가서 오랜 시간 맞아야 되나? 다른 방식으로 주사를 놓을 수는 없을까? 혹은 한 번 주사 놓으면 한 달 가는 건 없을까? 2달 가는 건 없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만 치료제도 그 효능이라기보다는 앞으로 편의성에 중점을 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도 의외로 그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기술 자체를 개발하는 건 아니지만 약을 투약하는 방식을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게 이제 알테오젠이에요. 알테오젠이 주가도 그렇게 천정부지로 오르고 하는 이유가 제형 변경이라고 해서 주사하는 방식을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로 뭐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환자 본인이 주사를 직접 놓고 한 5분, 10분이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편하게 만든 거죠. 그런 것을 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뭐 주사 방식 그 조금 바꾸는 게 뭐 그렇게 대수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게 만약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쓰는 항암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엄청난 이제 임팩트가 이게 주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형 변경도 상당히 중요한 K바이오의 일부분이다. 이런 걸 알아둘 수가 있고. 뭐 그 외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CDMO, 위탁 생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셀트리온으로 대표되는 바이오시밀러, 이런 영역에서는 뭐 대한민국이 아주 압도적인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26년에도 바이오 역시 전망이 상당히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 뭐 혹은 이제 2차 전지 이렇게 부르는데요. 쓰임새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전기차는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이제 ESS라고 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시스템에도 배터리가 엄청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뭐 선박, 자동차, 항공, 잠수함에 이르기까지 배터리가 사실은 쓰이거든요.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라고 해서 사람 모습을 한 로봇 있잖아요. 로봇도 당연히 배터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특히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이게 아주 오래 가는 배터리가 아니면은 정말 난처하겠죠. 휴머노이드 움직이는데 뭐 20분 있다가 또다시 충전을 해야 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쓰임새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기차용, 그 다음에 ESS용 이렇게 큰 두 개의 시장으로 이제 나눈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대개 다 이제 전기차용으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전기차가 잘 안 팔린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전기차가 왜 안 팔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럽니다. 원래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젊은 층에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호기심,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그걸 이제 채택을 해서 써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어느 약간 시간이 지나면은 시들해지기도 하고. 근데 또 전기차 경우는 충전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화재의 위험성이 높다 이런 문제도 있고 여전히 아직 풀리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가격도 일반 화석 연료용 차에 비해서 그렇게 저렴하지 않다. 특히 정부 보조금을 빼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기차 인기가 시들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배터리도 당연히 따라서 이제 악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은 전기차의 그런 수요 감퇴가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이 될까? 그거는 이제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만드는 그 자동차 업체들도 당장은 저 힘들어, 팔기 어렵고 하니까 일단 싸게 만들자. 가격이 문제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도 고품질보다는 싼 거, 이런 걸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산 싼 배터리들이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K 배터리가 그 때문에 더 어려워졌고, 그러면은 K 배터리가 일단 전기차가 그렇게 빨리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어디서 돌파구를 찾아야 할까? 이게 이제 고민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ESS 시장을 이제 찾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도 또 이제 역설적으로 트럼프의 공로가 좀 있어요. 트럼프가 중국 쪽을 워낙 이제 규제를 하는데
이 배터리 쪽도 마찬가지로 규제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ESS 쪽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 한국밖에 없지 이렇게 돼서 한국의 배터리도 이제 ESS로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또 한국 배터리 회사들 자체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아, 품질 좋은 건 좋은데 이런 시장에서 품질만 추구해서는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중국이 했던 LFP, 저가형 LFP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쪽으로도 계속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ESS 시장에서 현재로도 많은 실적이 올라오고 있고 또 내년도에도 그쪽의 시장을 개척할 노력이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전기차용 배터리 중에도 이제 여러 가지 타입이 있잖아요. 원통형도 있고 각형도 있고 파우치형도 있고 그런데 그중에 중국이 만들기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원통형. 이게 이제 원통형으로 모든 그 자재들을 돌돌돌 말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한국이 중국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전기차용에서는 원통형이다. 그쪽으로 가자. 그래서 그 원통형 배터리가 또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는 주로 이제 그 화재의 위험성을 거의 완전히 없앤 배터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쪽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형태의 배터리이거든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좀 앞서 있습니다. 기술이. 그래서 그쪽을 개발하면은 또 하나의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배터리 셀을 만드는 회사를 그러니까 LG 엔솔이나 삼성 SDI나 SK온 이런 회사들이 돌파구를 찾고 실적을 올리고 개선이 되면 소재 쪽에는 자연히 따라가게 되겠죠. 양극재, 음극재 뭐 하는 식으로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빨리 지금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본격적으로 완전히 회복되기는 아무래도 어렵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여러 방면에서 아마 지금까지 지난 2년보다는 좀 더 나은 실적이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약간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제조업이란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 그걸 제가 강력하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방산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바이오도 그렇고 이 제조의 기술이란 것이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관세 협상을 벌이면서 어떤 이제 부처에서 마스가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렇게 미국이 생각할 때 그래? 조선? 우리도 꼭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만들 기술이 없어. 근데 한국이 대신 해준대. 기술도 가르쳐 주겠대. 하고 매력적으로 느꼈다는 말이죠. 그게 기본이 뭐냐? 우리한테 그 제조력이 있기 때문이죠. 아주 정밀하게 그리고 아주 싸게 그리고 아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그게 바로 이제 K 제조력이거든요. 이 방산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무기란 것이 정말 추워도 착오가 없어야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착오가 있으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그런 아주 정밀한 제조를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거. 반도체, 더 말할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고요. 그리고 바이오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 CDMO에서는 이제 세계 1위가 돼 있는데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꿈이 뭐냐면 혹은 모토가 뭐냐면 우리는 바이오의 TSMC가 되겠다. 바이오의 파운드리 제왕이 되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어떤 의약품을 요청해 오더라도 우리는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조 경쟁력의 중요성 이것이 제가 이번에 책을 쓰면서 새삼 깨달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 잘 하잖아요. 그리고 초심을 잃지 말자 이런 얘기를 잘 하는데 투자도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되는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초심이라는 건 뭐냐 하면 투자의 시작은 내 삶의 근간을 흔들지 않은 그런 종잣돈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이죠. 그러니까 내가 일상생활이 위험해질 정도로 돈을 빼서 투자하는 것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종잣돈은 어디서 나와야 하느냐? 자기의 본업에서 나와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든 크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본업에서 돈을 벌고 본업에서 이익을 얻어야 하고 거기서 종잣돈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돈 빌려서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것이 이제 제일 기본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유연한 태도로 투자에 임해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뭐 인생 전체에도 해당하는 일일 수 있는데 유연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투자의 대상에 대해서도 유연하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금이든 코인이든 외환이든 이게 대상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유연한 태도로 나는 반드시 부동산에 투자를 할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고 그래서 투자 대상에서도 유연해야 되고 투자 기간에 대해서도 좀 유연해야 됩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기회만 있으면은 내 사전에는 손절이란 없다. 그 얘기를 자랑처럼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아니죠. 손절을 할 때는 해야 되고 또 끈기로서 버텨야 할 때는 버텨야 되고 이런 식으로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투자의 태도 혹은 철학에 있어도 사실은 유연해야 돼요. 나는 보수적인 투자자야. 맨날 보수적일 수는 없습니다. 나는 위험을 좋아해. 매번 그러면 망하죠. 그래서 투자를 대하는 그 마음가짐도 시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보수적으로 갈 때도 있고 또 공격적으로 갈 때도 있고 하는 그런 유연한 마음을 가지자.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